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믿기 힘드실 수도 있고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52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고 지금도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30년을 일했고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어머니를 혼자 모시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5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78세의 나이였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겨울이 유난히 추웠던 그해,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쥐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엇이 미안하신 건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쭤볼 틈도 없이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렀고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해주시던 미역국이 그리웠고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차츰 그 그리움도 무뎌지고 일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석 달 전의 일입니다. 제가 우연히 자갈치 시장을 지나가다가 어머니를 본 겁니다. 아니, 어머니를 닮은 사람을 봤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유령을 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과 거짓말, 희생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오랜만에 자갈치 시장에 나갔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장을 보러 갔었는데 혼자가 된 후론 대형마트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옛날 생각이 나서 시장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린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찌푸리지만 저는 그 냄새가 좋습니다. 어릴 적부터 맡아온 고향의 냄새거든요. 시장 아주머니들의 구성진 목소리, 살아있는 생선들이 파닥거리는 소리. 그런 것들이 모두 익숙하고 정겨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고등어를 사야겠다고 생각하며 생선 가게들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한 가게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약간 구부정한 등,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푸른색 앞치마. 어머니가 늘 입으시던 그 모양의 앞치마였습니다. 손놀림까지 똑같았습니다. 칼을 들고 생선 비늘을 벗기는 그 능숙한 손놀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생선만 계속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긴 했지만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눈매, 코, 입매, 이마의 주름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생선 사러 오셨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쉰 듯하지만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서 그분을 바라만 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뭐 찾으세요? 그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전히 낯선 손님을 대하는 투였습니다. 저기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왜요? 아는 사람 찾으세요? 그분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죄송한데 혹시 성함이 박순자 아니세요? 박순자는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정혜예요. 왜 그러세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정혜.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왠지 모를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낯선 이름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시장 풍경을 찍고 있어서요. 그분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다시 생선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분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른 후 저는 방금 찍은 사진들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사진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선 가게는 찍혔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작업대만 덩그러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번이고 확대해 봤습니다. 분명히 정혜라는 사람이 서 있던 자리인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찍은 것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환각을 본 건가? 아니면 정말로 유령을 본 건가?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직접 장례를 치렀고 화장을 했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럼 제가 본 건 뭐란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아주머니가 생선을 팔고 계셨습니다. 나이도 더 많아 보이고 체격도 달랐습니다. 저기요, 혹시 어제 여기서 생선 파시던 분 계셨는데요. 어제요. 난데 어제도 내가 여기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다른 분이요. 정혜라는 분인데요.
정혜. 누가 정혜? 그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시장에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20년 넘게 여기서 장사하는데 정혜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봐요. 저는 주변 상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정혜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그런 사람은 이 시장에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귀신을 본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 저를 쳐다보는 꿈이었습니다. 말없이, 표정 없이 그저 저를 바라만 보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시장 골목을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비린내가 계속 맡아졌습니다. 시장에 가지 않았는데도 집 안에서 비린내가 났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했습니다. 자다가 그 냄새에 깨어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과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어머니의 옷가지들, 그리고 몇 권의 수첩. 저는 그 수첩들을 펼쳐봤습니다. 대부분 가계부였는데 어머니가 평생 쓰신 돈의 내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첩의 뒷장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정혜에게 미안하다. 용서해 주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혜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 왜 미안하다고 쓰신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밤부터 결심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겠다고. 정혜가 누구인지, 어머니와 무슨 관계인지 알아내야겠다고. 그래야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알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또 너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거든요. 납골당은 부산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쉬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꽃을 한 다발 사서 어머니의 위패 앞에 놓았습니다. 박순자. 1945년생, 2020년 작고. 간단한 명패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요. 어머니를 닮은 사람을 봤어요. 아니,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름이 정혜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혜가 누구예요? 왜 어머니 수첩에 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왜 미안하다고 쓰신 거예요? 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뭐가 미안하신 거예요? 저한테 숨기신 게 뭐예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80은 넘어 보이는 아주 나이 든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찾아오셨나 보네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신데요. 혹시 어머니를 아시나요? 알고 말고요. 순자하고 나하고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라니. 어머니는 평생 친구가 없으신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는 늘 혼자였고, 저 말고는 만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친구가 있으셨어요. 있었지요. 젊었을 때는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순자가 사람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연락하려고 몇 번 찾아갔는데 순자가 안 만나주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만나자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 할머니는 어머니의 위패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정혜라는 사람 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혜를 알아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 이름을 어떻게 아나요? 제가 최근에 정혜라는 사람을 봤어요. 자갈치 시장에서요. 근데 어머니 수첩에도 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대체 정혜가 누구예요? 어머니와 무슨 관계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그건 순자가 평생 짊어진 죄였어요. 죄요. 그래요. 무거운 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 할머니는 근처 벤치로 가서 앉으셨습니다. 저도 따라가 앉았습니다. 정혜는 순자의 언니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언니가 있었다고요.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외동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순자한테는 언니가 있었어요. 바로 정혜.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혜 언니는 순자보다 3살 위였어요. 아주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지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뻤어요. 그래서 시집도 잘 갔어요. 부산에서 큰 무역회사 하는 집안으로요. 그래서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불행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정혜 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특히 딸을 잃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졌지요. 딸을요. 네. 정혜 언니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요. 5살이었나. 아주 귀여운 애였는데 사고로 죽었어요. 자동차 사고였어요. 정혜 언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도로로 뛰어나갔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혜 언니는 그날 이후로 말을 못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거기서 몇 년을 지냈어요.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고요. 남편은 이혼을 했고 정혜 언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머니는요? 순자는 그때 정혜 언니를 돌봐야 했어요.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셨고 동생인 순자가 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순자도 그때 25이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언니만 돌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춘자가 갑자기 애를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갓난아기를 안고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가 접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자는 애를 입양했다고 했어요. 친척 중에 애를 기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맡게 됐다고요. 우린 다 믿었어요. 춘자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진실은 달랐던 거군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혜 언니는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춘자네 부모님이 미칠 것 같이 찾아다녔지만 결국 못 찾았어요. 그 후로 정혜 언니는 종적을 감췄어요. 30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시장에서 본 사람이 정혜 언니라는 건가요? 글쎄요. 30년 전에 사라진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나타나겠어요? 아마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본 건 정말 정혜였습니다. 어머니를 너무나 닮은, 아니 어쩌면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았던 그 사람. 할머니는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춘자는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았어요. 언니의 아이를 키우면서 말이에요. 언니에게 미안해하면서요. 근데 어떡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걸요. 할머니는 절뚝거리며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젊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속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입니다. 저는 손을 뻗어 어머니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로 물러나며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베개도 축축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풀어야 할 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는 걸. 이건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비밀이고 제 정체성과 관련된 진실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또 하나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젊은 시절 자주 가던 다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포동 뒷골목에 있는 작은 다방이었는데 아직도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카시아 다방.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그곳에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무 의자와 낡은 테이블, 그리고 커피 향기. 그런 것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다방을 찾아갔습니다. 남포동은 예전보다 많이 변해 있었지만 뒷골목은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니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카시아 다방. 간판의 글씨는 발에 있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4개와 나무 의자들,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오래된 턴테이블과 LP판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래됐나 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50년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작하셨고 내가 물려받았지요. 여자는 천천히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찻잔에 담긴 진한 커피였습니다. 저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박순자라는 분 기억하세요? 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박순자. 순자 언니를요. 아세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순자 언니는 이 다방의 단골이었어요. 거의 매일 오셨지요. 특히 젊었을 때는요. 여자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순자 언니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순자 씨의 딸입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여자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나왔는데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순자 언니가 맡기고 간 거예요. 봉투를 건네며 여자가 말했습니다. 언제요? 한 5년 전쯤. 순자 언니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였어요. 그때 이걸 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자기 딸이 찾아오면 이걸 주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노랗게 발에 있었고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뜯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당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흑백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한 명은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정혜 언니예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정혜 언니하고 순자 언니는 자매였어요. 아주 사이가 좋았지요. 저는 사진 속 정혜를 자세히 봤습니다. 어머니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얼굴도 조금 더 갸름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닮았습니다. 자매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이것도 흑백이었습니다. 정혜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기는 한 돌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혜는 아기를 사랑스럽게 안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혜 언니 딸이에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아, 현주. 박현주였어요. 박현주.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순자 언니가 넣어주신 건데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1992년 대구 서문시장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번째 사진은 최근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사진을 인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장 풍경이었습니다. 생선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가게 앞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혜였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제가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한 3년 전쯤이요. 순자 언니가 직접 찍으신 거래요. 어머니가 정혜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혜가 자갈치 시장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그날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정혜 언니에게 너무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미안하다고요.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여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 언니는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혼자서 당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결혼도 안 하시고요. 전 어머니가 결혼을 안 한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하지만 순자 언니는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순자 언니의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정혜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아기가 접니다. 저는 정혜의 딸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제 이모였던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순자 언니는 평생 당신의 어머니로 살았어요. 그게 순자 언니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혜 언니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순자 언니도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정혜 언니가 자갈치 시장 어딘가에 있다고만 하셨지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찾아가 보세요. 정혜 언니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아직 많아요. 저는 다방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특히 정혜가 나를 안고 웃고 있는 그 사진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어머니, 아니 순자 이모는 왜 이 모든 걸 숨기셨을까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정혜가 제 친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자갈치 시장 어딘가에서 생선을 팔며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정혜를 다시 찾아가기로. 그리고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진실과 마주하기로 말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자갈치 시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모든 생선 가게를 다니며 정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봤던 그 자리에도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혜라는 분 아세요? 모든 상인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모른다고, 그런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정말로 제가 환각을 본 건 아닐까? 정혜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의 과거를 추적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구청에 가서 호적을 찾아봤습니다. 정혜의 본명이 무엇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열람이 거부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30년 전 정혜의 딸이 사고로 죽었다고 했으니 혹시 기사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마이크로필름을 뒤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신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1991년 7월 15일자 부산일보. 교통사고로 5세 여아 사망. 어머니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짧은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는 해운대 앞바다 근처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5살 박현주 양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갔고 지나가던 트럭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정혜 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부산성모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이정혜, 정혜의 본명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성모병원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의 기록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병원 기록과 담당자와 면담했습니다. 처음엔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을 보여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친어머니인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담당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돼 있어요. 지하 창고에 서류로 보관돼 있을 거예요. 저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담당자가 먼지 묻은 파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찾았어요. 이정혜 씨 기록이요. 담당자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1991년 7월 16일 입원. 진단명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입원 기간은 3년. 1994년 9월 퇴원하셨네요. 그 후론요. 외래 치료를 몇 년 받으시다가 2000년에 완전히 끊기셨어요. 그 후론 기록이 없네요. 주소는요. 퇴원 당시 주소는 부산 동구 범일동. 저는 그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혹시 보호자 연락처 같은 거 있나요? 있네요. 동생분이신 박순자 씨. 그리고 남편분이셨던 김태수 씨. 김태수. 다방에서 본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일까요? 김태수 씨 연락처도 있나요? 당시 연락처는 있는데 30년 전 거라 지금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알려주세요. 저는 연락처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먼저 범일동 주소로 가봤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2층 집이 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이정혜라는 분 아세요? 정혜. 정혜가 누구? 이 집에 살았던 분인데요. 아, 여기요. 여기 옛날에 자매가 살았지. 근데 한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언니는 정신이 이상했고 동생이 돌봤어요. 그 후론 어떻게 됐어요? 언니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리고 동생도 이사 갔고요. 그 집은 그 후로 줄곧 비어 있어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처분도 못하고 있대요.
저는 빈집의 담장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잡초가 무성했고 집은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김태수를 검색했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며칠의 수색 끝에 마침내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나이와 거주지가 맞아떨어지는 김태수였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구. 다방에서 본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저는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수 씨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이정혜 씨의 딸 박현주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어머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또 침묵. 그리고 한숨 소리. 알겠습니다. 오세요. 저는 다음 날 대구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수는 서문시장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다방에서 본 사진 속의 그 남자였습니다. 다만 세월이 많이 흐른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은 깨끗했지만 쓸쓸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티가 났습니다. 재혼은 안 하셨어요. 김태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못했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김태수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주를 닮았어요. 눈매가 특히 똑같아요. 저를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말고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첫 돌 잔치도 제가 준비했고요. 당신은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김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어떻게요?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회사 직원과요. 정혜는 알게 됐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정혜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스트레스로 조산을 했어요. 현주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는 산후 우울증이 심했어요.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고가 났어요. 어머니가 실수로 저를 도로로 나가게 했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김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차를 몰고 있었어요. 정혜와 현주를 태우고요. 우리는 싸우고 있었어요. 또 바람 피운 얘기로요. 제가 소리를 질렀고 정혜도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현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뒷좌석에서 계속 울었어요. 정혜가 뒤를 돌아봤을 때였어요. 차문이 열렸어요. 잠금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나 봐요. 현주가 떨어졌어요. 움직이는 차에서요.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어요. 뒤따라오던 트럭이 현주를 쳤어요. 김태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죽인 거예요. 제 딸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슬픔을 바라만 봤습니다. 정혜는 그 후로 말을 못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갔어요. 제가 정혜한테 이혼을 강요한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정혜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후론 어떻게 되셨어요? 몇 년 후 정혜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생 순자 씨가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찾아가지 못했어요.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10년쯤 전이었나요? 우연히 부산에 갔다가 자갈치 시장에서 정혜를 봤어요. 생선을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김태수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김태수와 정혜, 그리고 아기였던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혜에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요. 평생 미안할 거라고요. 저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수의 집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슬픔을 안고 산다는 것을. 김태수도 순자 이모도 그리고 정혜도 모두 각자의 고통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정혜를 꼭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그만 고통받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에 가서 상인 명부를 요청한 겁니다. 처음엔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제 사연을 말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관리소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네요. 이정혜는요. 이정혜.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은 3년 전에 등록이 말소됐어요. 어떡해요? 사망 신고가 들어왔어요. 가족이 신고했다고 돼 있네요. 사망. 정혜가 죽었다고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본 건 정말 유령이었단 말인가요? 아니, 잠깐만요. 관리소장이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상한데요. 사망 신고는 들어왔는데 납골당 등록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망 신고한 사람의 이름이 박순자예요. 순자 이모가 신고한 거군요.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망 신고가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망 신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정혜는 3년 전에 사망 신고가 되어 있다고요. 신고자는 박순자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순자 이모가 왜 거짓으로 사망 신고를 한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정혜는 분명 살아있는데 사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진에는 찍히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낮에도 환청이 들렸습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현주야, 현주야. 계속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
그리고 알게 된 진실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각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럼 제가 미친 건가요? 미쳤다기보다는 마음의 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저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였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쉬라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환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해는 실제로 존재했고 제가 본 건 진짜였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밤에 갔습니다. 시장이 문을 닫은 후 어둠이 내린 후의 말입니다. 밤의 시장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막했고 으스스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비린내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 여자가 생선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푸른색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혜였습니다. 저기요. 제가 부르자 여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역시 정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낮에 봤을 때와 표정이 달랐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현주야. 정혜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를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해. 어떻게 잊겠니? 내 딸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순자 이모한테 맡기고 떠나신 거예요? 정혜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엄마 자격이 없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 딸을 죽였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서 죽게 만들었어. 그런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가 될 수 있겠니?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어. 내가 더 잘 지켜봤어야 했어. 정혜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순자가 너를 키우겠다고 했을 때 나는 안도했어. 순자는 착한 애야. 나보다 훨씬 나은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래도요. 그래도 제게 말해 주셨어야죠. 제가 누구 딸인지,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요. 말할 수 없었어. 순자가 너를 진짜 딸로 키우고 싶어 했거든. 나는 그림자로 남기로 했어. 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요. 정혜는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컸구나. 예쁘게 컸어. 순자가 잘 키웠네. 어머니, 아니 정혜 씨. 저는 물었습니다. 낮에 시장에 왔을 때는 왜 저를 못 알아보신 척 하셨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았잖니. 내가 너를 알아본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됐어. 순자와의 약속이었거든. 약속이요.
춘자는 내게 부탁했어.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너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약속했어. 그래서 낮에는 모르는 척했어. 하지만 밤에는요. 밤에는 사람이 없잖니. 나는 가끔 밤에 여기 와서 너를 기다렸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춘자가 죽으면 진실을 알게 될 거고, 그럼 너는 나를 찾을 거라고 믿었어. 그럼 낮에 제가 사진 찍었을 때는요. 왜 사진에 안 찍혔어요? 정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공식적으로는 말이야. 춘자가 3년 전에 사망 신고를 했거든. 내가 부탁했어. 이정혜는 죽었다고 해달라고. 그래야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사진에 안 찍히는 건 설명이 안 돼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어쩌면 내 마음이 나를 지은 건지도 몰라. 너는 순자만을 엄마로 생각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내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혜는 멀리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곧 떠날 거야. 멀리. 어디로요? 모르겠어. 그냥 멀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정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살아요. 제 엄마로 돌아와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춘자가 내 엄마야. 나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라도 좋아요.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하지만 정혜는 제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현주야. 나는 갈 곳이 있어.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요? 현주가 있는 곳. 내가 아니라 죽은 현주 말이야. 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평생 두 현주 사이에 있었어. 살아있는 너와 죽은 현주 사이에서요. 이제 그만 한쪽을 선택할 때가 된 것 같아. 그 말을 남기고 정혜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뒤쫓아갔지만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정혜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고, 이제 그 상처와 함께 사라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정혜가 사라졌다고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정혜는 이미 사망 신고가 된 사람이라고 실종 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밤낮으로 시장을 지켰습니다. 혹시 정혜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정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현주 씨이시죠? 해운대 해변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혹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영안실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천을 걷어냈습니다. 정혜였습니다.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네, 제 친어머니예요. 경찰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인은 익사로 추정됩니다. 바다에 스스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는 없었고요. 저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저는 속삭였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촐한 장례였습니다.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태수가 대구에서 왔고, 다방 주인이 왔고, 어머니의 친구였던 할머니가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정혜를 화장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이모 옆에 모셨습니다. 같은 납골당의 옆자리였습니다. 두 자매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박순자, 1945년생, 2020년 작고. 이정혜, 1942년생, 2025년 작고. 저는 두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이제 함께 계세요. 더 이상 따로 있지 마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 이모를 잃었을 때도 울었지만 이번엔 더 많이 울었습니다. 두 어머니를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 이모와 정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 사람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있어, 현주야. 순자 이모가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정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 어머니 모두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저를 지켜봐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자 이모는 제 곁에서 직접 키워주셨고, 정혜는 멀리서 그림자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둘 다 똑같이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을, 모든 침묵을, 모든 비밀을 말입니다. 장례를 치른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정혜가 살았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에게 물어보니 자갈치 시장 근처의 한쪽 방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 2층 끝방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3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작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 한 채와 작은 옷장, 그리고 낡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낡고 색바랜 옷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밑바닥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갓난 아기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현주, 생후 100일. 죽은 현주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기가 돌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정애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해변 사진이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정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제 사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배낭을 맨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을 정애가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 사진도 제 사진이었습니다. 중학교 사진, 고등학교 사진, 대학교 졸업식 사진.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잘 자랐구나. 예쁘게 컸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저는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정애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자라는 모습을, 웃는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계속 봐왔던 겁니다. 손자 이모가 찍어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모는 정애에게 계속 제 사진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정애가 제 성장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두 자매는 함께 저를 키운 겁니다. 한 명은 앞에서, 한 명은 뒤에서, 한 명은 손을 잡아주며, 한 명은 그림자로 지켜보며, 상자 밑바닥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끝까지 비겁한 엄마로 남아서. 너는 내가 버린 딸이라고 생각할 거야. 사실이지.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첫 번째 현주를 잃었고 두 번째 현주인 너마저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버린 건 아니야. 나는 순자에게 맡긴 거야. 순자는 나보다 훨씬 좋은 엄마였어. 착하고 책임감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지. 나는 확신했어. 순자가 너를 잘 키울 거라고. 나는 멀리서 너를 지켜봤어. 순자가 보내주는 사진으로 내가 자라는 모습을 봤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내가 안아주지 못하는 게,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어. 너는 순자와 함께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게 내가 바란 전부였어. 현주야, 나는 평생 두 딸 사이에서 살았어. 죽은 현주와 살아있는 너 사이에서. 둘 다 사랑했지만 둘 다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이제 나는 가려고 해. 첫 번째 현주가 있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딸에게로. 용서해줘.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줘.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멀리서라도 그림자로라도 너를 사랑했어. 행복하게 살아. 순자가 그랬던 것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한다. 내 딸 현주야. 엄마 정애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로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곁에 있는 사랑도 있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 둘 다 똑같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상자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두 어머니 모두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모든 사진을 벽에 붙였습니다. 순자 이모의 사진과 정혜의 사진을 나란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들도 함께 붙였습니다. 한 벽면이 추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인생이 그곳에 펼쳐졌습니다. 두 어머니와 함께한,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환청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각각 한 명씩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순자 이모가, 오른손에는 정혜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으며 웃었습니다. 바다는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질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만큼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납골당을 찾아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쯤 찾아갑니다. 갈 때마다 두 어머니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동네에서 본 것들, 그리고 제 마음속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어머니들, 전 요즘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모든 걸요. 순자 이모,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셔서요. 결혼도 안 하시고 저만 보고 사셨잖아요. 이제야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정혜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만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연히 자갈치 시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자원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담당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사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제 열의를 보고 허락해 줬습니다. 다시 시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번엔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의 역사를 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5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정혜라는 분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혜가 누구더라? 아, 그 불쌍한 사람. 아세요? 알지. 가끔 밤에 시장에 나타나곤 했어. 혼자 생선 가게 앞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말을 걸면 도망가 버리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을 잃고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이라더라.
가끔 시장에 와서 죽은 딸을 찾곤 했대. 현주야, 현주야 하면서 말이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에 행복해 보이더라. 바다로 가기 전날 밤에 봤는데 얼굴이 환했어. 마치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 정혜는 마지막에 평화를 찾았던 걸까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냈고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은밀히 한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이정혜. 비록 공식적으로 등록된 상인은 아니었지만 정혜도 이 시장의 일부였으니까요. 제막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기념비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이름이 이정혜였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기념비 앞에 남았습니다. 정혜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이곳의 일부예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닷바람이었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겨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을 살기로 말입니다. 두 어머니가 바랐던 것도 그것일 겁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자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복잡한 가족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잘 이겨냈어요. 존경스러워요.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것,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를 납골당에 데려갔습니다. 제 두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들, 제 친구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두 위패 앞에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들, 현주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두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받아 이제 저도 누군가를 사랑할 차례라고 말입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정혜가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저는 해운대 해변으로 갔습니다. 정혜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하얀 거품이 모래밭에 부서졌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고 계시죠? 첫 번째 현주를 만났나요? 오래 기다렸던 딸을 다시 안았나요? 바람이 대답 대신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강하게 살겠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정혜의 목소리를, 순자 이모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잘 살아라, 현주야. 행복하게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바다를 등지고 걸어가는 제 앞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햇살을 받아 길게 늘어진 제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가 하나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셋이 겹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그림자 속에 두 어머니가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저는 걸었습니다. 그림자와 함께, 기억과 함께, 사랑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정혜와 순자 이모도 그렇습니다. 두 분은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강할 때,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제가 어려운 선택을 할 때, 두 분은 제 곁에 계십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진리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형태는 바뀔지언정 본질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산에 살고 있고 자갈치 시장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제 약혼자가 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작은 결혼식이 될 겁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요. 결혼식 날 저는 두 부케를 준비할 겁니다. 하나는 제가 들고 하나는 빈 의자에 놓을 겁니다. 그 의자는 두 어머니를 위한 자리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두 분은 분명 거기 계실 겁니다. 제 가장 행복한 날을 함께 축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끔 저는 여전히 자갈치 시장에 갑니다. 일이 아니라 그냥 걷기 위해서요. 골목을 걸으며 비린내를 맡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저는 정혜를 느낍니다. 어떤 날은 순자 이모가 살던 옛집 앞을 지나갑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저는 이모가 창가에 서서 저를 기다리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추억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냄새로, 풍경으로, 그리고 마음속 울림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비밀을 뒤늦게 알게 되신 분,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래도 알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아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곁에서 돌보는 사랑도 있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도 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사랑도 있고, 침묵 속에 숨겨진 사랑도 있습니다. 모두 다 진짜 사랑입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습니다. 순자 이모는 제 곁에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정혜는 멀리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림자가 되어 조용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혜의 사랑이었습니다. 둘 다 크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 사랑을 나눠줄 차례입니다. 제 미래의 가족에게,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제 아이에게 말입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한 분은 평생 곁을 지켜주신 분이고, 한 분은 그림자가 되어 지켜봐 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말해줄 겁니다. 할머니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상상해보라고. 직접 안아주진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매일 안아주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가 되어서요. 그들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저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 저는 느낍니다. 두 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속삭입니다. 어머니들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주셔서요. 저는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강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이미 떠나버린 사람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자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슬픔에 갇혀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